네, 한 2주 전에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이 글로벌 경제 전망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서 오갔던 주제를 가지고 시장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를 하셨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포럼에 참여를 직접 못했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1탄, 2탄 이렇게 나누긴 좀 뭐합니다만 이제 2012년도 시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날짜로는 10여일, 거래일 수로는 증시는 한 4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2012년도를 잘 정리를 해보고 요약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2013년도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2012년도 돌아온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지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올해는 그 미국에 이어서 유럽 위기도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를 맞았기 때문에 대체로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측과 관련해서 한 20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위기가 발생한 지 4년 차에는 여러 가지 변곡점을 흐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총괄적으로 보면 낙관론보다는 올해도 비관론이 많았다. 그리고 역시 그 세계 경제 중심축이 그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가 유럽이니까 이 세계 국가와 관련된 예측이 많았었고 나머지 예측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되지 예측이 나오더라도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올해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 그리고 예측도 많이 나왔고 3개 국가에 대한 예측이 특별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이 오차 범위라는 얘기가 뭐 선거 때만 되면 나오기도 하는데 예측치라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관론이 네. 주류를 이뤘지만 실제 비관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측이 좀 실패했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중국 경기의 경착륙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한국경제TV에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 키워드를 따진다면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 이걸 많이 거론됐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예측과 관련돼서 키워드를 때리면 이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와 관련돼서도 중국이 최대 관련 국가고요. 또 세계 경제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중국이 좀 부상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올해 중국 경제 관련해서 경착륙 관련된 문제는 마크 파버, 닥터 드미랄이죠. 그리고 루비니 교수 같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얘기했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착륙에 빠지면 또 한 번 세계 경제가 그동안 그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입 창고 역할을 해줬는데 여기서 그 역할을 못하자면 위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서 특별히 관심이 되었던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예측이 맞았냐 틀렸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는 네. 이런 예측대로 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3분기까지 중국 경제 성장이 7.7%입니다. 그러면 사회주 국가에서 의미 있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보다는 목표 성장률이니까 올해 그 중국의 그 성장률 목표치가 7.5%거든요. 요거보다 좀 위에 있다. 그러면 경착륙과 연착륙의 의미에 있어서는 연착륙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은 아마 10월 이후에 증시에서는 중국 경기 저점 논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3분기 성장률이 지금 7.4%인데요. 지금 4분기에 10월, 11월 달, 또 12월 달에 빨리 발표된 단기 지표들 보면 4분기에는 한 7.8에서 8% 기록되지 않느냐. 그렇다 본다면 저점상으로, 순환상으로도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예측은 상당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CNBC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아마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는 마크 파브라든가 루비니 교수 같은 세계적 석학의 예측들도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더블딥 논란이 또 많았습니다. 이 더블딥 논란은 현재 어떤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설왕설래가 반복됐었죠. 그래서 낙관론에는 소프트 패치, 라지 패치. 이거는 뭐 방송을 통해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무슨 의심인지 아실 겁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그 의미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아니고요. 비관론 관련해서는 뭐 더블딥, 그 다음에 루비니 교수가 특별히 이제 트리플 딥 해서 경기 침체율이 오히려 3개 떨어지지 않느냐. 2개까지는 잘 하시더라도 3개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마 트리플 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비관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슬럼플레이션 이런 용어들이 나왔죠.
그래서 누들볼 효과다 할 만큼 예측이 제각각 방향도 제각각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는 한 1.4%까지 떨어져서 미국 경제 비관론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되겠고, 아마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 얘기가 소위 재패나이제이션, 일본화 얘기가 그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제 그 저녁 때 발표했죠. 3분기 확정치가 지금 3.1% 나왔습니다. 이 3.1% 성장이라는 것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2.8에서 3% 정도 보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GDP 갭상으로 보면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요 수치 보면 그동안 디플레 갭이 발생했다가 지금 인플레 갭으로 오히려 물가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간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를 판단할 때는 항상 많이 드시는 요구가 앞서서 반영하는 선행지표, 같이 가는 동행지표, 뒤늦게 확인하는 후행지표 이런 얘기를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동시에 침체가 빠질 때는 트라이팩터, 또 이것 벗어났을 때는 경기가 좀, 그래서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 그렇으면 경기 질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보면 미국 경제가 트라이팩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소위 트리플 딥 비관론은 사실 상당 부분 잘못됐다. 이것이 월가의 주가에서도 지금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 미국에 걸쳐서 이제 유럽으로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조금 심화되면서 유로 단일 통화를 쓰는 이 유로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등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는 안 그렇게 됐죠. 그렇죠. 예, 루비니 교수가 이것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그 루비니 교수가 예측대로 했으면 아마 대단히 손실을 봤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측이 워낙 극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 1유로 해가지고 출범 당시에 등가 수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는 실제 올해 유로화는 한때 1.18달러 유로당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그 이후부터 강하게 반등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그 외환시장에서 보면 1유로에 1.31달러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전체로 보면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 1.30달러는 유지하는 아주 유로가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올해 1.18달러대까지 떨어질 때 1.20달러일 때 유로를 좀 사놓으시면 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1달러에 1유로 1등가 수준보다는 1.20달러 붕괴됐을 때 유로화를 좀 매입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1.319달러까지 1.32달러까지 아주 강세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등가 수준 예측도 국제외환시장에 하나의 기록에 남길 만큼 굉장히 대단히 틀렸던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유럽 재정위기의 중심은 물론 지금은 뭐 스페인, 이탈리아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렉시트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고요. 자, 이틀 전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그리스에 대한 그 선택적 디폴트의 등급을 해지했습니다. 6단계를 띄워 올려놨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이제는 해법이 좀 나오는 겁니까? 예, 시티그룹이 그렉시티 방안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헤지 펀드 사이에 이렇게 베팅하는 감각이 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렉시티 방안이 나왔을 때 시티라는 어떤 그 상징적 의미가 큰 이런 금리기관이 하다 보니까 그렉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실현될 것이다 하고 베팅하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 하고 베팅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서 시청자 여러분 엊그제 매스컴에 나왔죠? 그래서 베팅하지 않았던 그렉시티에 베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단히 돈 벌었다 하는 이런 그 기사가 화제가 될 만큼 나왔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그 그리스 보면 그리스 자체적으로 낮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악화된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카라든가 이런 데서 역시 그리스는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리스가 탈락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탈락해서 유럽 통합이 사실상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구체적이기 시작할 때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통합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탈락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안고 가자. 소위 안고 가면서 독자적으로 운영권을 주는 그렉시티보다는 지유로 방식으로 택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대로 결국은 치유의 보류에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 이렇게 또 트라이크 입장에서 주다 보니까 투기 등급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투기 등급에 벗어나는 문제는 실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치유의 안전변 역할에서 이게 부도 가능성이 적다 하면 본래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년 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밑에서 세 단계까지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네. 신용의 문제입니다. 신용을 한번 지키지 못하면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는 뭐냐? 올라올 때는 사실상 투기 등급 내에서는 빨리 올라오지만 투자 등급에서 올라오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외환위기 발생했다는 그런 시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 때문에. 그래서 투기 등급은 어차피 펀더멘탈이거나 평가 기준이 이렇게 적용돼서 이게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연결고리만 찾아주면 투기 등급에서는 빨리 회복돼서 6단계에 올라가는데요. 근데 그리스가 이제 투자 등급으로 올라와서 펀더멘탈 평가받아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위기라는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렉시트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일부 해치펀드는 그리스 국채를 샀고 5억 달러의 대박을 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현명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한때 또 미국의 국채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또 황당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뱅가드 문제. 아마 진행자께서도 아마, 이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위안의 전문가이시면서 이쪽에 아마 소식을 전해주고 가지고 굉장히 이쪽 분야에 하시는데요.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아주 갈림길이 있을 때는 갈림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포지션이 올해 그 투자의 명암을 가리지 않습니까? 아마 삼성전자도 지금 아마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각도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사실 그게 대표적인 게 국채입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웰스라는 월가의 그 세계적인 슈퍼리치가 이게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국채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틀렸다 맞았다보다는 내년도에 미국의 국채의 가격이 뛴 부분은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오히려 작년 열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의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거품이 낀 상태이고 버냉키 의장에 이어서 차기 FRB 의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만약에 버냉키보다는 사실상 그 긴축 기조로 간다면 실제 금리가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만 형성되면 채권 가격에 대한 떨어진다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꼭 연결될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올해 이 국채 버블이 붕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것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채권왕 핀포의 빌 그로스도 미국 국채를 팔았다가 다시 샀다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있던데요. 예, 예. 네. 자, 하나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얘기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금값은 요즘 어떻습니까? 금값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보면 우리 그 투자가들도 굉장히 특히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입니다. 1년 전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 9월달, 10월달에 소위 국제 금값이 1,900달러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2,000달러 얘기가 이렇게 도이스방크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이게 제가 그 특정 회사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예측에 책임을 가져달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만큼 예측이 잘못되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한국지사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측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예측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공영방송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러한 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연을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0달러 넘어간다. 심지어는 일부 기관들과 3,000달러 넘어간다. 이래서 이게 금을 많이 샀던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3,000달러, 2,000달러 예측 시점부터 금값이 폭락해서 1,500달러 초반까지 되다가 지금은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 또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금값이 회복되긴 회복됐습니다는 역시 3,000달러보다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많은 로스가 발생시키는 이런 것도 해서 이 국제 금값은 올해 예측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대실수로 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많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런 크고 작은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는 예측은 신중해야 된다. 네. 또 예측은 얘기하면 지금 상태에선 쪽집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쪽집게다 하는데요. 쪽집게가 이렇게 예측의 변수에서 고려했을 때 글로벌 사회에서 수백 가지의 예측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쪽집게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네. 쪽집게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주체의 활동을 하는 정도의 이렇게 하는 데는 가이드 역할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동의를 구하든 판단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이제 아주 높아지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알아들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질문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요건 다음 주에 다시 또 맞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전망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